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런데 서버에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요, 무조건 미러링이 돼 있어야 돼요. 데이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깨지면은 내가 복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미러링이 돼야 돼요. 재밌는 거는 이 미러링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미러링이 되느냐에 따라 틀려요. 또 여러분들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한번 발생을 했죠. 미국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요. 그때만 하더라도 9.11 테러라고 하죠. 9.11 테러가 나기 전만 하더라도요, 여기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쌍둥이 빌딩 1에다가 데이터 하나 놓고 미러링 데이터를 쌍둥이 빌딩 하나에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놨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없어질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로 미러링을 해놓으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9.11 테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가 이 두 개의 건물을 다 왕창 작살을 냈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은행에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이 쌍둥이 빌딩에 이렇게 비행기가 와. 이렇게 비행기가 여기 왔을 때 내가 10억을 찾아갔어, 그 은행에서. 그래서 여기는 빵원이 남아있어. 찾아가자마자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 날렸어요, 둘 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를 해줘? 물론 전날 백업 받아놓은 게 있겠죠. 그럼 전날 백업 받아놓은 거는 내가 10억 찾아간 거는 없겠죠. 다시 복원을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10억이 제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 쓰면 되겠죠. 자, 쌍둥이 빌딩 두 개에 왼쪽에다가 데이터 하나 놓고 오른쪽에다가 미러링을 놨단 말이에요. 그럼 완벽할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데이터가 미러링이 되는데 최소한 몇 킬로?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미러링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이건 컴퓨터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복사 붙여넣기죠. 내가 5만원권을 하나 갖고 있어요. 5만원권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지갑에서 꺼내서 누군가에 줬어요. 그러면 저는 지갑에 영원히 남겠죠. 그런데 내 컴퓨터에 있는 5만원짜리 스캔한 스캔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저는 몇 개 남아요?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걸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쉽죠. 컴퓨터는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쉬운 게 장점이지만, 이렇게 돈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로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숙제 외에도 우리가 검증 가능한 컴퓨터는 굉장히 비싸요. 컴퓨터가 사실 하드웨어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 비용보다 더 비싼 게 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라고 그랬죠. 여기에 박경호 잔액 1억 원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은행에 잔액 1억 원, 1조 원이라고 할까요? 좀 더 있어 보이게 1조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무도 해킹을 못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컴퓨터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방화벽, 그 다음에 침입 예방 시스템,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제거하는 거. 이 하드웨어 비용보다 이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비용,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비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거는 이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는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one 트랜잭션 거래 하나가 발생하면은 최소한 1,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요, 4차 산업혁명에 저렴한 거래 수수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 얘기한 4가지 숙제하고 컴퓨터의 고비용에 대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해킹을 예방하는, 해킹은 절대 예방할 수 없다 그랬어요. 뚫면 맞고 뚫면 맞고 뚫면 맞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 나왔어요. 해킹은 2가지가 있죠. 보는 해킹.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국방부의 작전계획 그 파일을 누군가 봤다. 그럼 해킹이 된 거죠. 굉장히 큰일이 난 거죠. 보는 해킹을 해시 함수라는 걸 써가지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암호화하게 되면요, 이 암호를 푸는데 일반 컴퓨터로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50년. 이 해시 함수는 단방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제 블록체인 가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암호화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암호화한 거를 평문으로 돌리는 게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 해시 함수는 디지털 세계의 지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문 위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보는 해킹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킹은 보는 해킹이 있고, 2번째는 수정하는 해킹이 있겠죠. 보는 해킹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 기술이 되겠죠. 수정하는 해킹은요, 제 은행에 1억이 있는데 그걸 동글배 하나 더 쳐주면 되겠죠. 제 아는 사람 중에서 보안업체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 보안업체 대표가 늘 직원들이 얘기를 한대요. 대표님, 회사 어려우시면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한 50억 쏴드릴게요. 그 대신 한국에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은행 계좌들이 이렇게 다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 해커들이 그 안에 금액을 바꾸는 건 되게 쉬운 일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걸 추적해서 누가 했느냐, 원래 있던 금액을 다시 지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일단 바꿔놓고 돈 빼가고 그 다음에 무인도에 가서 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해킹인데, 아까 얘기한 해시 함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해시 함수는 이거는 절대 암호를 풀 수가 없고, 이 해시 함수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블럭이라 그래요. 블럭이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연계를 해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록체인 시간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연계를 해서. 그래서 요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면요, 요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면은 이 다음 거를 다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네.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거 있죠? 이 다음 모든 거, 이거를. 이 다음에 쌓아 올린 모든 걸 다 수정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만큼을 다 수정을 해야지만 이게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데, 우리 미러링 돼 있다 그랬죠. 미러링이
10,000개씩 돼 있어요. 10,000개씩. 10,000개 중에서 최소한 5,000개를 다 동시에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블록체인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해봐야 안 한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디도스 예방이라고 그랬죠. 디도스 예방. 디도스 예방은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다고 쳐봐요. 컴퓨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디도스 공격을 해. 디도스 공격을 해요. 이것처럼 이렇게 아주 막 여러 명이 여기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안 보고 여기 있는 거 보면 돼. 이거 안 보고 여기도 같이 디도스 공격을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쳐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있는 거 보면 돼요. 자, 이런 컴퓨터 연결된 게 10,000대다. 자, 그러면은 디도스 공격을 10,000개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하겠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해결이 됩니다. 디도스 공격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러링 하드 디스크요. 비트코인형 컴퓨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대의 하드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노드라고 하는 채굴하는 사람들 있죠. 채굴하는 사람들이 다 하드 디스크를 갖고 있어요. 다. 이거는 캐나다에서도 채굴하고, 저기 중국에서도 채굴하고, 저기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도 채굴하고 막 채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데이터가 깨졌어. 그러면 호주에 있는 데이터 보면 되겠죠? 미러링 하드 디스크 해결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는 거. 블록체인형 컴퓨터요. 비트코인형 컴퓨터는요. 타임 스탬프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타임 스탬프가 있어서 50,000원권을 내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의 주민번호가 있어요. 각각의 고유 번호가 있어가지고 얘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타임 스탬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0개를 복사한다고 똑같은 10개가 아니라 이 서로 다른 10개가 만들어져요. 이 각각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보관할 수가 있고 가치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뭐 방탄소년단에 입었던 옷 그럼 막 경매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활성화되면은 방탄소년단 1번 음원 요거 아마 경매하는 날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블록체인형 컴퓨터라고 하는 놈이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영원한 숙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블록체인형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누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라고. 그거를 내가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채굴한다고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되면은 실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내가 채굴한다고 장비만 연결하면 암호화폐형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은행에서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컴퓨터를 사서 그 산 컴퓨터에다가 방화벽 설치하고 침입 탐지 시스템 설치하고 바이러스 악성 코드 이런 거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은행원이 누군가가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은행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일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채굴용 컴퓨터를 사가지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연결해서 나는 채굴만 하면 돼요. 그 채굴할 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받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비트코인형, 정확하게는 블록체인형 컴퓨터라고 얘기하겠죠. 블록체인형 컴퓨터는요, 하드웨어는 멋진 서버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일반 컴퓨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이면서 D앱이라고 그래요. 디스트리뷰 분산 앱이라고, 분산 앱.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데이터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걸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드가 연결된 사람들은요,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난 볼 수가 없다. 누구만 볼 수 있다? 그 사람만, 돈을 지불한 사람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암호화된 분산 공용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형 컴퓨터는 해킹을 할 수가 없고, 디도스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복사 붙여넣기 타임 스탬프가 있어서요, 이중 지불 자체가 안 돼요.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러링 데이터 보관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각각 노드마다 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핵심인 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은 채굴하는 사람이에요. 채굴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으면 내가 지갑에서, 비트코인 지갑에서 다른 비트코인 지갑으로 내가 보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내가 직접 뱅킹을 하듯이, 내가 직접 뱅킹을 하게 되면 은행원들은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갑에서 지갑으로 돈을 옮기면 돼요. 은행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겠죠. 여기 컴퓨터도 사야 되고, 전기료도 나가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다운받아야 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가끔씩 봐야 되고, 이런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지만 이 사람이 컴퓨터 갖다 연결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바로 암호화폐인 거예요. 컴퓨터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급여, 이게 바로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비트코인형 컴퓨터가 지금까지 현존하는 컴퓨터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한 건 물론 뭘 했다? 컴퓨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01% 미만의 수수료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형 컴퓨터는 튤립 버블, 튤립 사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형 컴퓨터는 새로운 컴퓨터의 탄생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암호학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역발상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컴퓨터 모델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의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일단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 직원만도 수십 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오프라인 상에서 그런 거고, 온라인 상에서도 경비를 무지하게 해야 되겠죠. 방화벽 설치해야 되고, 침입 탐지 침입 예방 시스템 설치해야 되고, 바이러스 예방 시스템 설치해야 되고, 악성 코드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고, 거기다가 또 엄청나게 많은 운영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컴퓨터의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시는 분이 깔끔하게 역발상을 했어요. 어떤 역발상? 네, 인터넷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인터넷 연결된 데다가 각자 알아서 컴퓨터를 갖다 놓자. 야, 컴퓨터 사와, 뭐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야, 채굴 해, 채굴하면 돈 줄게 라고 각자 알아서 컴퓨터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은행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데이터가 여러 군데를 분산 저장할 수 있고 디도스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컴퓨터, 그리고 실제 은행원들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컴퓨터를 만든 거죠. 자, 이제는 컴퓨터가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은 튤립 버브, 튤립 사기가 아니고 컴퓨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메인 컴퓨터 있었죠. 이때는 월급 봉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월급 봉투를 저 컴퓨터를 이용해서 봉투를 프린트를 했어요. 그 프린트한 봉투를 격리부에 갖다 주면은 그 격리부에서 그 봉투에 맞게 돈을 갖다가 서서 넣었어요. 이렇게 돈을 쳐서.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회사에 입사해 가지고 급여 시스템 만든 게 그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내 월급 봉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회사에 로그인해서 내 급여 명세표를 내가 직접 보면 되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보면 되죠. 격리부 여직원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쉬어서 봉투에 넣는 일은 없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컴퓨터죠. 자, 그리고 지금 나온 제3세대 컴퓨터, 블록체인형 컴퓨터. 이 블록체인형 컴퓨터는요, 해킹에 불과하고,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채굴자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채굴자들이 어떤 걸로 이용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가지고 디앱 가지고 운영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자, 지금 이 컴퓨터도 있죠, 그쵸?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에 연결 안 된 컴퓨터 있어요. 국방부 같은 경우는 자체 네트워크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그쵸? 또 제3세대 컴퓨터. 이 컴퓨터 없어지고, 이 컴퓨터 없어지고, 이 컴퓨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계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수정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수정해서는 안 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수정해서는 안 되는 컴퓨터. 한번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되는 컴퓨터.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블록체인형 컴퓨터가 되겠죠. 이 블록체인형 컴퓨터는 비용이 무지 저렴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컴퓨터 전문가가 볼 때, 컴퓨터 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요, 이 암호화폐의 탄생은 컴퓨터의 패러다임 시프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인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 있죠. 효과도 없고 화폐의 가치 하락 아니라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런 금융위기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9페이지짜리 논문을 공개합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3자의 통제가 없는 화폐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유한한 화폐를 생산해야 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거를 핵심으로 한 논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 느꼈겠죠. IT 덕후들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IT 덕후를 중심으로 정부의 화폐 권력에 반발하는 개발자들이 최초의 블록체인 컴퓨터를 만들고 첫 블록에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를 기록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첫 블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은행권 긴급 구제금융 초입기에 들어간 재무장관. 이게 가장 처음 블록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3주차 과제물 심플하게 낼게요. 화폐의 4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만이라도 수행하면은 화폐라고 한다라고 하는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무조건 다른 겁니다. 암호화폐를 가상화폐에 포함시킨다. 이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네. 도토리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는 건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의 차이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용어에 대해서 교환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인터넷을 찾아보든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죠.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기억에 남는 내용과 그 이유를 200자 이내로, 200자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강의 과제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과제물을 제가 확인해야지만 다음 강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23시 59분까지 과제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